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8부 이방원 난세의 패도를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1392년 4월 한 번 빈틈을 보일 때마다 몰아치는 정몽주의 역습에 혁명파 세력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치 철옹성과 같았던 막강한 권력을 구축했던 이성계는 몸도 마음도 병든 채 모든 측근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몽주의 승리는 거의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몽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날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 다들 아시는 나중에 이제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입니다. 이성계에게는 향처인 한씨의 관계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아들이었던 이방현의 경우에는 좀 단명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별로 이제 거론될 만한 게 없는 인물이고, 쭉 이제 몇몇을 훑어보면은 첫째 아들인 이방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남으로서 관직 생활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합격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남이었던 이방과 역시 이제 이성계가 나름 총애하는 아들이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성계와 같이 전장을 누볐던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은 사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한 게 없고,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과거 합격자예요.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방우가 첫째 아들이고 그런 첫째 장남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고, 차남이었던 이방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성계와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온 장군 출신인데, 아니 파워가 세면 얘들이 파워가 더 세지 어떻게 해서 5째인 이방원이 더 파워가 세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합격자라는 것은 절대 무시 못하는 엄청난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아니 요즘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뭐 행시나 사시나 뭐 외무고시나 이런 거 패스한 사람 한번 나와봐요. 그럼 집안 전체 경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렇게 과거를 합격했다는 것은 이성계 입장에서 엄청난 자랑거리였고, 지금 기준으로 보나 당시 기준으로 보나 이거는 절대 적은 메리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이 집안 문제에 있어서 뭔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5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원은 무려 과거에 급제한 수지였기 때문에 이성계가 또 가장 총애하는 아들 중 하나였어요. 이성계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그동안 억압심정이 많았겠어요. 그죠? 맨날 그냥 변방이 촌뜨기 무지랭이 그런 무식한 무장 출신 그런 소리를 듣고 살다가 저기 아들이 그렇게 떡하니 과거 합격했는데 아주 그냥 목이 기부스라도 한 느낌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향처했던 한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방원은 때마침 모친상을 당해서 3년간의 염악살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성계의 사위였던 이제가 급하게 이방원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본래 이제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본래는 이성계가 제거했던 권신이라고 해야 되나 마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인님의 동생이었던 이인립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인님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확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인립의 아들이 이제고, 이성계가 한때 이인님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셋째 딸이었던 경순공주를 이제하고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이인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인님 가문이 숙청이 된 다음에 그냥 확실하게 이인님 가문하고는 손절을 하고서 이젠 그냥 이성계 가문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시국을 타개할 사람이 이방원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급히 이방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이방원을 찾아왔던 이제는 이방원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가 지금 현재 염악살이를 하고 있는 이방원을 급하게 찾아왔는데 과연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료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귀련 등이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여기서 말하는 김귀련이 누구냐면은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말미에 설명을 드렸죠. 정몽주, 그 도덕의 으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정몽주가
정말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정도전 조준을 비롯한 혁명파 세력을 장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국문을 빙자해서 그냥 장사를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그 일을 맡은 인물이 바로 김귀련이었어요. 정몽주의 수정 노릇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김귀련이 유배지로 떠나려고 한 그 타이밍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전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전하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속촌의 무덤 옆에서 염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자, 지금 이제가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염악살이 하고 있는 이방원을 유문하러 온 것처럼 꾸미고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밀하게 이방원에게 돌아가는 시국을 전달을 한 거예요. 물론 이방원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모르진 않았겠죠. 이방원이 뭐 전혀 모르진 않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전말을 이제로부터 전해들었을 텐데 이방원은 이제로부터 정몽주의 역습으로 혁명파가 대거 숙청되고 지금 현재 목숨마저도 위태롭다라는 첩보를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방원이 원했던 건 사실 이런 정보의 내용보다도 어쨌든 지금 자기는 염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염악살이를 뛰쳐나갈 수도 없고 뭔가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제였다는 거예요. 즉 이방원에겐 이런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이방원은 엄연히 성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과거를 합격한 사람이고 성리학을 신봉한 사람이고 성리학자 입장에서 염악설이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죠. 지금 모친상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정치에 관여를 한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사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여말선초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 내내 탄핵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방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염악서류를 중단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그 핑계거리를 바로 이제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내가 그냥 듣자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뛰쳐나왔다 하면은 뭔가 좀 이거는 이유가 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정확하다는 거예요. 가문의 일원인 이제가 와가지고 급하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모양새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가 이렇게 찾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전해들은 이방원은 재빨리 돌아가는 정세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원의 판단으로는요, 공양왕이 혁명파의 유배 조치를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빵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몽주가 주도하는 국문이 강행되면은 혁명파의 수뇌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원은 애초 혁명파가 계획했던 평화적인 왕조 교체는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혁명파가 처음에 정했던 그런 평화적인 역성혁명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지금 족쇄가 돼가지고 혁명파를 이 지경에 빠뜨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이러한 판단 하에 이방원은 단호한 어조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료에 이렇게 써있죠. 이제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전하가 이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하매 이제는 말하기를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방원은 단호한 어조로 정몽주를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단순히 정몽주를 정치적으로 실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인지는 좀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이방원은 정몽주를 어떤 식으로든 제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원의 말에 이제는 지당한 말이라면서 동의를 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방원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나름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의 동의를 얻은 이방원은 분연히 일어서서 즉시 부친인 이성계가 요양하고 있는 병란도로 달려가게 되는데 과연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의를 얻은 이방원은 분연히 일어서서 즉시 부친인 이성계가 요양하고 있는 병란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터에서 낙마했던 이성계가 일단 병란도에 머무르면서 요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성계는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개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마저 요양을 끝내야 되는 건가. 몸이 안 좋았던 건 정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개경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명확하게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누구랑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냐면은 정도전, 조준, 남은, 윤서정 이런 혁명파 수뇌부하고 이제 상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싱크탱크가 통째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기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방원은 병석에 누워있는 이성기를 만나서 현재 정국을 설명을 하고 서둘러 개경으로 귀환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성계 역시 지금 돌아가는 전국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원이 이성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태조가 병란도에 이르러 유숙하니 전하가 달려와서 아뢰기를 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서울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조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야 태조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전하가 태조를 부축하여 저택에 이르렀다. 사실 요 과정을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 굉장히 스릴 있게 묘사를 했는데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정몽주가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이성계를 치려고 했냐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거는 그냥 드라마에서의 각색이고 다만 그냥 왔던 그 장면이 뭔가 좀 이제 다이내믹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자, 아무튼 이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성계는 지금 뭘 어떻게 될지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방원의 지금 주장은 굉장히 명쾌해요. 일단 정몽주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방원도 자기 부친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고 명분 중요시 여기고 절차 따지고 그런 성격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정몽주를 제거하자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방원은 급한 대로 일단 뭐부터 합시다. 그죠? 개경으로 가는 것부터 하시죠라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게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성계가 처음엔 좀 주저를 하다가 이방원이 거듭 요청을 하니까 요렇게 이제 동의를 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이방원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정몽주 제거가 힘들면은 급한 대로 이성계가 개경으로 귀환해서 유배로 지금 처해졌던 혁명파 수뇌부에 대한 처형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는 게 이방원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로 가면은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은 강제 국문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장살형을 당하든지 거의 그럴 판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라도 일단 우선 막아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모시고서 급하게 개경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성계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방원의 거듭된 요청이 일어나니까 개경으로의 귀환길에 동의를 하고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오자 고려 조정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치열한 정치적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의 귀환 소식에 고려 조정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몽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성계가 지금 병석, 와병 중에 있는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성계가 아직 완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나온 상태예요. 개경으로 돌아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단번에 혁명파를 쓸어버릴 것 같았던 정몽주 일파 역시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급부로 핵심 지도부를 잃었던 혁명파들 입장에서는 이성계의 귀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동아줄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의 귀환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혁명파 세력은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성계 몸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어전회의에 나가서 참석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성계는 이방과 이화, 이재 등 주로 자신의 일족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이런 점이 이제 아쉬운 점인데 지금 현재 그 잠깐 사이에 이성계의 핵심 브레인들, 싱크탱크들이 죄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그 친척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제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방원은 지금 현재 어쨌든 염학살이 3년 사원을 하다가 중간에 온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뭘 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방과 이화, 이재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 일파는 유배에 처한 조준 등에게 제대로 된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의 유배를 해제한 후 조정으로 복귀시켜가지고 대간들과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들의 유배를 해제시키려고 유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정몽주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죠. 정몽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뽑아둔 칼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 두기보다는 그냥 내지르자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몽주 일파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를 어떻게 된다, 사명에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이렇죠. 정몽주가 성원을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조준, 정도전 등을 목배기를 청하니, 자, 이렇게 해서 정몽주가 이제 자기 일파에 속한 대간들을 계속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참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태조가 아들 이방가와 아우화, 이화, 사위인 이재와 휘하의 황희석, 조규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가서 아뢰기를,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청하권대 조준 등을 불러와서 대간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함으로 화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현재 정몽주 일파는 계속 유배간 혁명파의 수뇌부를 차명에 쳐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이제 혁명파 세력은 조준, 정도전 등의 유배는 굉장히 부당한 행동이고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유배를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한테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맞불 작전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대결하는 가운데 공양왕은 일단 중립을 지키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양왕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성계가 귀환한 이상 대놓고 유배간 혁명파의 수뇌들을 차명에 처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들을 차명에 처하라는 정몽주 일파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양왕은 이런 논리를 또 펼쳐요. 차명에 처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어떻게 그 유배를 또 해제를 하겠냐, 그것도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혁명파의 주장 역시 거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양왕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근슬쩍 정몽주 일파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양왕은 이미 혁명파의 수뇌들이 유배에 처해져 있으니까 당장 이성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들의 목숨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거를 협상커로 쓰던 혹은 기회를 봐서 처리를 하던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공양왕은 이렇게 이성계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저 엄살만 늘어놓을 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한쪽에서 계속 차명에 처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유배를 해제를 하냐.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시간을 봐서 내가 풀어주든지 할 테니까 지금은 유배 조치를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느려뜨리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거하고 똑같죠, 그죠? 우왕과 창왕을 처단하는 얘기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단번에 끝냈으면서 이색일파 처벌에 대해서는 진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장기전을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색을 사면 복권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명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공양왕이 저런 식으로 계속 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혁명파의 그 수뇌부 유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적어도 이성계의 힘이 약해질 거는 그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성계에 대한 도전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공양왕이 또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정몽주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하겠죠. 자,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은 혁명파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 브레인들을 죄다 잃어버리면은 정말 혁명파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이방원은 하게 됩니다. 정몽주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방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곤란하다. 평화적인 역성혁명을 달성한다는 원칙이 이제 족쇄로 적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냐.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 혁명파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어 오셨던 평화적인 왕조 교체라는 초기의 방침을 포기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여러모로 전세가 혁명파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힘은 여전히 혁명파가 우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군권을 다 혁명파가 장악하고 있고 이성계가 마음만 먹으면 무력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력을 봉인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몰리게 됐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부친인 이성계는 물리적으로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하 사료 내용이 이렇게 써있죠. 화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전하께서 몽주를 죽이기를 청하니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죠. 태조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인 이성계는 물리적으로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를 표하고 있었고 사실 부친의 이런 확고부도한 태도로 확인한 이방원 이렇게 반대할 거라는 거 몰랐냐라고 하면은 모르진 않았겠죠. 본인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성격상 이런 방식은 안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이렇게 확고부동한 태도로 확인한 다음에 이방원은 이 얘기를 꺼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당연히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성기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동의라든 반대를 하든 확률상 반대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겠다. 단독 소행을 저질러서라도 이걸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방원은 굉장히 무서운 결심, 중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아버지하고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한 거죠. 아버지처럼 명분을 중시 여기고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절차 따지고 나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다. 나는 필요하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방원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방원은 이 고려 난세에 정말 지옥 같은 천명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원이 난세의 패도를 걷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방원의 정몽주 제거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